한 남자가 단 10년 만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코르시카 몰락 귀족 출신이 프랑스 전체를 손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황제가 되자마자 유럽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어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대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805년 나폴레옹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죠. 항복하든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대담한 한방을 노리든지 그가 선택한 건 후자였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04년 12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스로 왕관을 머리에 얹으며 프랑스 황제로 즉위했어요. 유럽은 이런 급격한 권력 상승을 본 적이 없었어요. 혁명과 전쟁이 그의 길을 열어줬고 전쟁은 그의 통치 10년 내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는 프랑스와 동맹국인 스페인이 영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 해협 연안에 18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죠. 하지만 영국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한 침공은 불가능했습니다. 영국도 육지에서 프랑스를 상대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영국 총리 윌리엄 피트는 외교와 황금을 이용해 나폴레옹에 맞서는 유럽 동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나폴레옹의 가장 끈질긴 적이 되었죠. 영국 신문들은 프랑스 황제를 무자비하게 조롱하는 걸 즐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과 해외 식민지에서 오랜 라이벌이었거든요. 하지만 피트는 이제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이 프랑스를 너무 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황제를 꺾어야만 유럽의 힘의 균형이 회복되고 진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믿었죠. 피트는 유럽에서 동맹할 나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폴레옹을 증오하는 군주들이었죠. 그가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었고 기존 왕정 질서의 위협이었기 때문이에요. 오스트리아가 가장 분노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프랑스의 승리로 계속 줄어드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1804년 5월 나폴레옹이 밀라노에서 스스로 이탈리아 왕으로 즉위하자 오스트리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나폴리 왕국이 영국과 손을 잡고 제3차 동맹을 결성했죠. 그들은 프랑스를 상대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 공격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 공격은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이 라인강을 건너 프랑스로 진격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들의 계획을 알아냈고 특유의 신속함과 결단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동맹군이 병력을 합치기 전에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인 대육군에게 라인강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표는 마크 장군의 오스트리아군이었죠. 마크 장군은 프랑스의 동맹국인 바이에른을 향해 성급하게 진격했다가 다른 동맹군들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화려한 기병대 지휘관 미라 원수에게 슈바르츠 발트를 통해 양동 공격을 지시했고 나머지 군대는 빠른 행군으로 북쪽에서 마크 장군의 군대를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그해 여름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최고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사기가 높았으며 부대들은 완전히 충원되어 있었죠. 게다가 군단 시스템으로 재편되었는데 이건 나중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군대가 따라한 혁신적인 체계였거든요. 각 군단은 원수가 지휘했고 1만 5천에서 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하나의 작은 군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보병, 기병, 포병은 물론이고 공병, 정찰병, 수송대 같은 지원 부대까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군단은 일정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행군하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이 군대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원칙을 깨고 군단들을 흩어서 진격할 수 있게 해줬죠. 이렇게 하면 진짜 목표를 감출 수 있고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군대가 여러 길로 나뉘어 이동하면서 느린 보급 수레에 의존하는 대신 지나가는 마을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적군이 발견되면 군대는 신속하게 집결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고 적들을 자주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마크 장군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폴레옹의 빠른 군단들이 도나우강을 건너 그의 뒤로 돌아가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마크 장군은 일련의 조율되지 못한 반격을 시도했지만 필사적인 전투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군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크 장군은 쿠투조프가 이끄는 러시아군이 제때 도착해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지만 러시아군은 아직 16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5년 10월 19일 전쟁이 시작된 지 겨우 6주 만에 독일 도시 울름에서 마크 장군은 나폴레옹에게 항복했습니다. 프랑스군은 6만 명의 오스트리아 포로를 잡았고 나폴레옹은 동맹군에게 첫 번째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장군 미하일 쿠투조프는 경험 많고 신중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마크 장군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군대는 러시아에서 900마일을 행군한 후 완전히 지쳐 있었죠. 울름의 오스트리아군 항복 소식을 듣고 나폴레옹을 혼자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그는 즉시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추격했죠. 러시아군은 몇 차례 격렬한 후위 전투를 벌였지만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지킬 수 없었고 프랑스군이 12월 12일에 빈을 점령했습니다. 쿠투조프는 현재 체코의 올로모우츠시로 탈출했는데 그곳에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치의 지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쿠투조프를 놓친 게 화가 났죠. 자기 군대도 지쳐 있었고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빨리 결정적인 한판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27세 러시아 황제가 노장 쿠투조프의 걱정을 무시하고 전투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동맹군이 모여들자 나폴레옹은 군단들에게 아우슈터리츠 마을 근처에서 자신이 아주 신중하게 고른 전장으로 빠르게 집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늦은 밤 자기 군대의 진지를 둘러본 뒤 병사들이 야영하며 피운 모닥불 옆에서 몇 시간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은 그가 황제로 즉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젊은 제국을 완성하거나 무너뜨릴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천둥처럼 끝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침은 춥고 맑았으며 짙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두 군대가 7마일 길이의 전장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었죠. 동맹군은 프라첸 고지라는 높은 지대를 차지하고 있었고 프랑스 제3군단은 다부 원수 휘하에서 아직 전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약한 우익을 본 동맹군은 프라첸 고지에서 대규모 공격으로 프랑스 우익을 밀어버린 다음 돌아서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포위할 계획을 세웠죠. 그들은 나폴레옹이 바로 그런 움직임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우익을 약하게 보이는 미끼를 던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나폴레옹 본인이 프라첸 고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해서 동맹군을 두 동강 내버릴 계획이었거든요. 이 대담한 작전은 동맹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다부의 제3군단이 우익에서 제때 도착하며 완벽한 타이밍의 반격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오전 7시쯤 시작되었습니다. 키엠마이어 장군의 오스트리아 선발대가 텔리츠 마을을 지키는 프랑스군과 부딪혔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프랑스군은 끈질기게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맹군은 중요한 포위 작전을 실행하는 대신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와 느린 명령 전달 때문에 혼란과 지연이 일어났고 동맹군의 첫 세 종대가 움직이는 데만 1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곧 소콜리츠 마을과 성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부 원수의 군단이 이틀 동안 70마일을 강행군한 끝에 막 도착해 프랑스 우익을 강화했죠. 오전 9시쯤 그의 선발 보병 여단이 안개 속에서 나타나 텔리츠 마을을 되찾았다가 오스트리아 후사르에게 다시 밀려났습니다. 다부의 두 여단이 더 소콜리츠에서 프랑스군을 강화했죠. 촘촘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나폴레옹은 기다리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동맹군 좌익이 프라첸 고지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즉시 술트 원수의 제4군단에게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맹군 지휘관들이 깜짝 놀란 건 당연했죠. 그때까지 안개에 가려져 있던 두 개의 프랑스 보병 사단이 갑자기 나타나 동맹군의 한가운데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쿠투조프 장군은 급하게 제4종대 병력으로 고지 방어 태세를 갖춰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이어졌죠. 양쪽의 머스킷 사격이 너무나 맹렬하고 치열해서 금방 탄약이 바닥났고 총검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오전 11시 프랑스군은 뛰어난 훈련과 규율로 고지를 장악하고 동맹군 진지에 깊숙이 쐐기를 박아 넣었죠. 북쪽에서는 거대한 기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그라티온 장군의 러시아 선발대가 보세니츠 마을을 점령했지만 샹톤 언덕의 대포 사격에 막혔거든요. 6개 프랑스 중기병 연대의 결정적인 돌격이 마침내 동맹군을 밀어냈고 란 원수의 제5군단이 전진해 블라소비치와 크루그 마을을 점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황제 근위대를 지휘하는 대공 콘스탄틴이 필사적으로 마지막 예비 병력을 투입해 프라첸 고지를 되찾으려 했죠. 프랑스 제4 선보병 연대의 한 대대가 러시아 근위 기병대의 돌격을 받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 끝에 독수리 깃발을 빼앗겼습니다. 이미 고지로 올라간 나폴레옹은 자신의 근위 기병대를 보냈어요. 양 군대 최정예 기병들 간의 이 무시무시한 격돌에서 프랑스군이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동맹군의 중앙을 완전히 부숴버렸죠. 이제 소콜리츠 주변에서 여전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던 동맹군 좌익의 함정을 닫을 차례였습니다. 오후 2시쯤 나폴레옹은 4개 사단에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들의 퇴각로를 끊으라고 명령했죠. 동맹군 좌익을 지휘하던 북스흐덴 장군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세 방향에서 포위당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남쪽뿐이었죠. 많은 병사들이 얼어붙은 호수를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프랑스 포병이 포탄으로 얼음을 깨뜨리려고 쏘기 시작했어요. 약 200명과 수십 마리 말이 얼음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선전이 부풀린 수천 명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프랑스 황제는 눈부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의 군대는 1만 명이 넘는 포로를 잡고 45개의 적 군기를 빼앗았습니다. 양측에서 수천 명의 전사자와 부상자들이 며칠 동안 방치되어 고통받았습니다. 삼왕제 전투로 불리게 된 이 싸움은 제3차 동맹에게 치명타였어요. 러시아군이 러시아로 물러나자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는 프랑스와 굴욕적인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천만 프랑의 전쟁 배상금을 내고 평화의 대가로 더 많은 영토를 내줘야 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에게 도착한 다른 소식은 트라팔가르 곧 해전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가 참패했다는 거였습니다. 영국 제독 넬슨 경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너무나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고 이로써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100년 동안 영국의 해상 지배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영국이 지배하고 육지에서는 나폴레옹이 무적이었습니다. 고래와 코끼리처럼 서로 다른 영역을 지배하며 맞붙을 수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윌리엄 피트가 아우스터리츠에서 나폴레옹의 승리 소식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 지도를 치워버려라. 앞으로 10년은 아무도 그걸 찾지 않을 테니. 한 달 뒤 피트는 세상을 떠났지만 유럽이 또 다른 10년간 전쟁과 혼란 속에서 신음할 거라는 그의 말은 결국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